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김경민입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초청 2024년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와 AI를 아우르는 주제는 그 하반기의 핵심 이슈는 에너지 효율성이다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네, 우선 최근에 그 반도체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월 전체 수출액이 바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 수출액은 581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반도체가 이제 20% 안팎이 됩니다. 그래서 113.8억 달러가 되었고요. 증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01%였고요. 금액으로는 68.6억 달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실제 그 HS 코드로 보시면 5, 6개까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증가율은 메모리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요. YOY로 14.3%, 금액으로는 45.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합산해 보면 100억 달러가 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기본적으로 100억 달러가 넘으면 굉장히 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 수출 데이터 보실 때 SSD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SSD는 반도체가 아니라 컴퓨터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SSD는 사실 금액 자체는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YOY 증가율만 보시면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 60.6%니까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품목 중에 MCP, 멀티칩 패키징도 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모바일 비중이 대단히 높는데요. 이쪽도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112.1%로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비교적 잘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7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47%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중국 전체 수출로만 보시면 증가율이 7.6%인데 그중에 반도체가 47%니까 전반적으로 대중국 수출이든 아니면 한국 전체에서 대중국이든 대미국이든 대유럽이든 대아세안이든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액보다는 성장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 하반기 반도체 업종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회사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반도체 및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이 실제 투자 아이디어나 아니면 종목을 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및 AI 기업들은 다수의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 또는 한국의 AI 기업들의 전망을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총 6가지입니다. 일단은 전통적 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AI 기업 중에 그 AI 반도체 패키징에 해당되는 HBM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회사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바일 쪽의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기업들, 다섯 번째로는 반도체 회사는 아니지만 AI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잘 알려진 기업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적 메모리 기업 중에 마이크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은 이미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고 그 이후에 JP 모건에서 또 이제 투자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는 이제 마이크론 측의 CFO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컨퍼런스는 Q&A 형태로 30분, 4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나오는데요. 이때 나왔던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대만에 지진이 있었죠. 근데 대만에 지진이 있었지만 마이크론의 그 생산에는 큰 차질은 없었고 지금 회복을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는 원래 작년에는 재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의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은 HBM인데요. HBM 쪽은 계속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2025년도 회계 연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그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램리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많은 반도체 장비사들이 있지만 그중에 램리서치는 낸드 플래시 비중이,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고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비사 중에 메모리 오리엔티드 된 장비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 메모리 보실 때 마이크론과 함께 램리서치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램리서치도 역시 마이크론하고 비슷한 시기에 JP 모건에서 투자자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때도 HBM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HBM은 사실은 이제 후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램리서치가 이제 크게 실적 기여가 없을 거다라고 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램리서치 측의 발표에 따르면 역시 HBM 후공정 부분이 램리서치 장비 매출에 기여한다. 특히 그 HBM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이 이제 드릴 앤 필이라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램리서치가 잘 만들고 있고 이런 관련된 HBM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HBM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전통적 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미 이 기업들도 IR이나 PR 과정에서 HBM을 엄청나게 강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램리서치도 사실은 전사적으로 보면 반도체 전공정 장비 매출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공정 패키징 쪽 장비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드밴스 패키징, 고급 패키징 분야에서 10억 달러의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램리서치는 전통적으로는 낸드 플래시 고객사 비중이 높고 그리고 전공정 장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었는데 이번 JP 모건 컨퍼런스에서는 비록 후공정적이지만 HBM 관련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전통적 메모리 기업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사실 웨스턴 디지털은 반도체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하고 그다음에 그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스를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기업도 AI 수요와 관련돼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웨스턴 디지털의 메시지들을 보시면 일단 낸드 플래시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개선이 되고 있고 클라우드 수요가 올해 하반기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모두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사실 보통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많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AI 투자가 많으면 대부분 이제 낸드 플래시 또는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웨스턴 디지털의 메시지를 보면 그쪽만 좋은 게 아니라 전통적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저장 장치에서도 역시 수요가 좋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AI와 가속화된 컴퓨팅이 주요 성장 동력이고요. 특히 이제 AI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중에 니얼라인 제품이라고 불리는 니얼라인 HDD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SSD가 둘 다 좋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얼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그래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제품군 중에 웨스턴 디지털의 제품 중에 이제 리얼라인 HDD 제품의 그 성장이 2자릿수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뭐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시장이나 아니면 이 공급을 얘기할 땐 엑사바이트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엑사바이트 기준 성장률이 20에서 25%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그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에서 그 신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 중에 HAMR이라는 거를
따로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 내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 신제품에 적용되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 표준이 PCI 스몰닉 5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용어들 말씀드렸는데 살짝 조금 더 풀어볼게요. 이제 리얼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요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중간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합성어고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리키는데 주로 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백업 데이터나 아니면은 장기 보관하는 데이터를 이제 접근해야 될 때 이 리얼라인 HDD라는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 백업용 또는 아카이빙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용어 중에 HAMR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H가 그 이제 뜨거운 열을 나타내는 heat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떤 그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레이저의 열을 이용해서 그 자기 기록 밀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따르면 그 기록 매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쪽을 국부적으로 가열을 해서 그쪽에 그 자화 반응을 높인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기록 밀도가 크게 향상된다고 하고요. 특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중에 차세대 고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PCI 스몰리 젠 5인데요. 이제 이쪽 관련돼서는 사실 그 전에 뭐 젠 5, 젠 4가 다 있었고요. 4세대, 5세대가 있었는데, 이제 웨스턴 디지털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새로 적용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PCI 스몰리 젠 5나 아니면 HAMR이나 아니면 니어라인 HDD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평상시에 좀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실 이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거는 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PCI 스몰 E 정도이고 그 앞에 HAMR이나 아니면 니어라인 HDD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원래는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는데 AI 시대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오를 수가 있고 그럴 때 주가가 잘 오르는 기업들이 이런 리얼라인 HDD 기술이나 아니면 HAMR 기술 때문에 주가가 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분들도 뭔가 반도체가 아니지만 AI 관련된 좀 추가적인 지식들을 알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 그 전통적 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실리콘 모션입니다. 사실 실리콘 모션은 메모리 회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가 뭐 D램을 만든다거나 낸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그 낸드가 작동할 때 필요한 낸드용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SSD 컨트롤러나 아니면은 eMMC 컨트롤러 또는 UFS 컨트롤러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쪽에서 고객자들의 수요가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5%에서 30%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 모션 자체는 사실 메모리와 관련된 회사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쪽 AI 때문에 낸드 쪽 업황이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메모리 회사로 저희가 마이크론, 랩리서치, 웨스턴 디지털, 실리콘 모션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HBM하고 SSD 쪽의 수요가 매우 견조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 전방산업 수요 중에 모바일이나 PC 쪽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 수요가 AI 덕분에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HBM하고 SSD 쪽의 수요가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봤을 때 일단 HBM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주도하는 현상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일단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거고 2025년도에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것이 이제 마이크론, 랩리서치, 웨스턴 디지털, 실리콘 모션의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HI 반도체 패키징 중에 메모리 패키징에 해당되는 HBM 수혜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도 수혜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장비주들을 많이 보시는데, 미국에서는 폼팩터라고 하는 프로브 카드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램버스라고 하는 IP 회사, 캠텍이라고 하는 장비 회사, 그리고 비코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다 장비사입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밸류체인에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 기업의 메시지가 뭐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폼팩터는 이미 한 6개월, 9개월 전부터 HBM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는 HBM 관련 매출이 일단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했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폼팩터가 이 반도체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프로브 카드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것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부품을 의미하는데, HBM이 기존 D램, 기존 DDR 대비 테스트가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D램 다이를 뭐 8개든 12개든 16개든 다이를 이렇게 스태킹해서 수직으로 쌓기 전에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쌓은 다음에도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용 프로브 카드 수요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테스트할 때 그냥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빨리 테스트하는 부분들, 고속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온도 변화에 잘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온도 변화 시에도 안정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브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사실 한국의 프로브 카드 회사들 만나시면 이런 얘기를 듣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폼팩터는 전사적으로 HBM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지만, 한국에 있는 프로브 카드 회사들은 대부분 낸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낸드 비중이 높은 프로브 카드 회사들 측에서는 HBM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기업들 측에서 HBM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또는 D램 관련된 프로브 카드 사업이나 신사업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마 그런 HBM 관련된 이야기를 또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램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램버스는 반도체 IP 회사예요. 즉 무형 자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회사고요. 램버스는 사실 12년 전, 11년 전인 그 2013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죠. 2013년 6월에 램버스와 SK 하이닉스가 그 당시 기준으로 세기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을 끝내고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6월에 램버스가 이제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크게 회자된 적이 있는 그런 IP 회사인데요. 역시 이 IP, 즉 무형자산 시장에서도 HBM 수요가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램버스 CEO 발표에 따르면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센터의 발전이 이러한 그 HBM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금 D램 내에서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것들이 HBM 수요랑 맞물려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그리고 여기 커멘트를 보시면 그 저전력, 그 에너지 에피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계속 보여드리면서 AI 관련된 단어들, 뭐 AI나 HBM은 다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전력이란 단어 또는 에너지란 단어가 나오면 제가 초록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 파워포인트가 지금 70페이지가 넘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전력이란 단어, 에너지란 단어, 즉 초록색으로 표시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AI 수요가 되게 좋겠지만 그 안에서 그 에너지 에피션시가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력이란 단어에 대해서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램버스는 그래서 지금 그 전력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DR5용 서버 전력 관리용 PMIC도 따로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 컴패니언 칩셋, 사실 컴패니언 칩셋이라는 거는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 반도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역시 좀 전에 폼팩터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HBM은 테스트가 복잡하다. 각 개별 다이를 쌓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스태킹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에서는 높은 속도나 아니면 복잡한 그 온도 관련된, 열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마치 아까 폼팩터가 말한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캠텍 말씀드릴게요. 캠텍은 장비사입니다. 검사 장비 회사고, 이 회사가 유명한 부분은 반도체 후공정에서 그 이제 연결 단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결 단자 역할을 하는 범프를 잘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만듭니다. 이 회사는 전사적으로 HBM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미 그 전사 매출의 80%가 고급 그 후공정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중에 40%는 HBM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된 후공정 중에 메모리 후공정 고객사들이 매출의 40%에 기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칩렛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칩렛 고객사들의 매출 비중은 20%라고 해요. 그리고 HBM도 아니고 칩렛도 아닌 나머지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드밴스 패키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팬아웃이라던가 이런 나머지 어드밴스 패키징이 20. 그래서 40 더하기 20 더하기 20해서 총 80%가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고객사의 그 패키징 검사 장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캠텍이라는 기업을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분 덕분에 작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매출 비중이 HBM 향으로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고 이번에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캠텍은 장비사 중에서도 HBM 비중이 높다 보니까 HBM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칩렛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칩렛은 최근까지는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이 없으시다가 이제 엔비디아 신제품이 다 칩렛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또 칩렛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캠텍은 경쟁사들이 있어요. 온투 이노베이션이나 KLA가 있는데 KLA는 전사적으로 검사 장비 중에 또는 계측 장비 중에 전공정 분야 매출 비중이 높고 온투 이노베이션도 전공정 분야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캠텍은 이제 후공정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 해당하는 HBM이나 칩렛 쪽의 매출 기여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비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비코는 한국 증시에서 올해 좀 활약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예전에 LED 장비 회사를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비코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캠텍처럼 HBM이나 칩렛 쪽에 수요가 좋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다만 캠텍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검사 장비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코는 검사 장비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장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 레이저 스파이크 어닐링이라는 장비여서 요거를 줄여서 LSA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요 LSA라고 하는 레이저 스파이크 어닐링 장비가 어디 쓰이냐면은 HBM 스태킹을 하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주변 로직 디바이스에 그러니까 비메모리겠죠? 네, 비메모리 디바이스에 레이저 스파이크 어닐링 장비가 쓰이고 있으며 향후에 이게 D램 쪽에도 적용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처가 늘어나니까 뭔가 좀 비코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HBM 관련된 기업 중에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그 버스타인이라는 그 증권사의 컨퍼런스를 또 진행했어요. 이게 5월 30일이니까 한국에는 5월 31일 날 이제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게 에너지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발표에 따르면 주요 고객사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구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예,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 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공정의 어떤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게 GAA나 백사이드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GAA라는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이미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세화 관련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세화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에피션시 측면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요 부분 컨퍼런스 스크립트를 보면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몇 년 전에 공부했던 기술이 그냥 최신 기술이다, 미세화 기술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 에너지 세이빙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GAA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
예,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약자고요. 그래서 원래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있는데 예전에 트랜지스터는 요 하나의 면만을 감싸지만 GAA는 사실은 보면 동굴의 입구를 둘러싼 것처럼 생겼어요. 이게 더 다른 좋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누설 전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설 전류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희가 평상시에 신경을 별로 안 쓰잖아요. 반도체 사용하지만 반도체가 저희가 쓰고 있는 뭐 아이패드에 들어가 있다는 거 사실 저희가 크게 인지하지 않고 그 개별 소자에서 누설 전류가 얼마나 생기는지 누설 전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누설되는지 저희가 사실 크게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별 소자 단위, 전공정 단위에서도 누설 전류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에너지 에피션시, 에너지 효율성 또는 저전력 측면에서 모두가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쪽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요 GAA 말고 또 하나 그 저전력 구현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백사이드 파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백사이드 파워는 인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기술입니다. 물론 인텔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백사이드 파워에 의하면 이 개별 그 전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개별 소자들 그 안에 원래는 그 데이터 처리하거나 신호 전달하는 쪽하고 전력 공급하는 쪽이 좀 이제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공간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전력 전송하는 쪽을 다른 쪽으로 빼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력 라인을 분리한다. 네, 다른 쪽으로 빼낸다라는 게 백사이드 파워인데요. 이제 이게 인텔에서 굉장히 그 알아보기 쉬운 그림들을 많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도 처음에 인텔이 이 기술 발표할 때는 또 뭔가 멋진 기술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그런 미세화를 구현하는 기술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뭔가 에너지 이피션시를 추구하는 기술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도 이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 HBM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폼팩터하고 램버스, 캠텍, 비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메시지를 종합을 해보면요. 이제 AI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데이터 센터형 D램 패키징 분야에서 HBM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장비사뿐만이 아니라 HBM 관련된 부품, 즉 프로브 카드, 무형 자산, IP 이런 쪽에서도 매출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올해 하반기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챕터 3는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마벨 5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은 앞에 챕터 1이나 챕터 2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보다 훨씬 한국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 많게 생각하시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죠. 그 엔비디아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 새로운 AI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메모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모델들이 메모리를 정말로 필요로 한다. 특히 그 이런 모델들이 이제 이런 모델들이 주로 챗봇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챗 GPT-4 옴니를 쓸 때도 사실은 챗봇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챗봇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갈 때 맥락, 즉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 기존에 2017년 이전까지 AI들은 이 컨텍스트나 맥락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으신 회사 동료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존댓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존댓말을 쓰지만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다른 동료들이 보기에 저 두 사람은 애널리스트 동료구나. 비록 나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 존댓말을 쓰는구나라고 금방 파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AI는 이런 걸 파악하기가 힘들죠. 서로 존댓말 하고 있으면 저 둘이 스승과 선생의 관계인가? 아니면 완전 남남이라서 안 친하지 않은가? 이렇게 뭔가 그런 상황 자체를 해석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AI가 못하는 것이라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 즉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언어 모델들이 맥락을 이해할 때 메모리를 많이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는 메모리 기업이 아니지만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가치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그 저전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 제품 중에 이제 그레이스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레이스도 그 미국의 컴퓨터 산업에 크게 기여하신 그레이스 하퍼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그레이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메모리는 HBM이 아니고 LPDDR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LPDDR을 쓰냐 하면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저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에서 HBM이 되게 중요하고 고성장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레이스를 이제 탑재해서 뭔가 데이터 센터를 구현할 때 메모리로 그 로우 파워 D램을 쓴다라고 해서 그 저전력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보면 It's the first data center grade low power memor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HBM 수요가 매우 좋긴 하지만 또 데이터 센터 내에서 저전력이 워낙 이슈가 되고 에너지 효율성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LPDDR, low power DDR을 쓰기도 하는구나라는 부분들. 그래서 역시 요 AI 관점,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저전력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퀴드 쿨링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리퀴드 쿨링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고, 아마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제 이 리퀴드 쿨링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CEO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CEO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고 두 분이 같은 해인 1993년도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는 조만간 뭔가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제공하는 하드웨어를 사용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에서도 이렇게 리퀴드 쿨링이나 아니면 로우 파워처럼 뭔가 그 에너지 효율성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인데 여기도 역시 실적 발표했고 그 이후에 JP 모건 컨퍼런스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씀드릴 내용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AMD 하면 CPU 설계하는 회사, GPU 설계하는 회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브로드컴이나 마벨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AMD도 참 좋은 내용 많은데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깝네요. 네, TSMC 말씀드릴게요. TSMC도 역시 에너지 이피션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I 관련 수요가 매우 강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 이피션트 컴퓨팅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디맨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구조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트럭처럴 디맨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형용사를 쓴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리퀴드 쿨링이나 로우 파워 말씀드렸는데 TSMC 실적 발표에서도 여전히 그 에너지 이피션시가 강조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AI 수요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TSMC 전사적으로는 고객사가 되게 다양해요. 이미 몇 년 전에 500곳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AI 매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전체 매출의 한 10% 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게 비록 TSMC가 뭐 전 세계 그 성능 좋은 AI 반도체를 많이 제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이미 500곳이 넘기 때문에 다른 고객사들도 TSMC 매출에 많이 기여하고 있어서 특정 응용처의 매출이 이렇게 높게 나오긴 힘들고요. 10% 초반도 사실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이쯤에 TSMC가 그 가상화폐 채굴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정말 비중이 많이 늘어났을 때가 10% 정도가 한도였으니까요. 지금 10% 초반의 AI 반도체 고객사 매출 비중은 그냥 듣기에는 되게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SMC는 아시는 것처럼 후공정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어드밴스 패키징이 AI의 애플리케이션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서 팹을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2019년도에 TSMC가 애리조나에 증설을 발표했을 때는 무역 분쟁 시대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는구나라고 그 당시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TSMC가 초기에 시장에 던졌던 메시지는 미국의 리쇼어링이나 아니면 프렌드 쇼어링 또는 릴로케이션 이런 관점에서 애리조나 팹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AI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짓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6년 만에 메시지가 좀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이미 AI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지만 전사적으로 어떤 기업의 전략적인 부분을 AI에 굉장히 집중해서 메시지 전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브로드컴은 정말 IR을 잘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는 이미 했고요. 이번에 인베스터 미팅을 하면서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브로드컴이라고 하면 대부분 반도체 만드는 회사 또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그 AI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반도체가 아닌 제품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형 스위치라던가 아니면 리타이머 같은 제품들, 예, 그리고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 중에 빅셀이라고 하는 기술 또는 EML이라고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예전에는 고속통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광통신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광섬유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뭔가 리브랜딩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빅셀이나 EML 같은 것들도 제가 원래 이해하기로는 저거 데이터 센터용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몇 년 전에 좀 다른 쪽에 많이 쓰이던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 기술들도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많이 쓰일 거다라고 하면서 AI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내년, 내후년에는 모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브로드컴을 따라서 AI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품 외에도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제품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전력을 구현하기 위한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역시 브로드컴도 AI 가속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 가속기를 보통 액셀러레이터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를 커스텀 XPU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DSP라고 하는 반도체, 그리고 시리얼라이즈 그리고 디시리얼라이즈 제품들, 그리고 최근에 인수했던 VM웨어의 소프트웨어까지 사실은 원래 브로드컴이 다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던 기술들, 제품들 또는 그 전에 아바고 2015년, 16년에 브로드컴하고 아바고가 합치면서 하나가 됐던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이번에 AI 인프라 관점에서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IR을 잘하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AI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이 얼마나 큰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625억 달러로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라던가 서버 제외한 네트워크 장비 쪽의 그 장비나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 230억 달러로 굉장히 좀 큰 편이고, 그리고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2.5%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다들 지금 이제 AI 반도체라던가 서버 쪽에만 굉장히 포커스하고 있는 시기에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를 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벨입니다. 마벨도 이제 브로드컴하고 매우 비슷한 회사지만 조금 매출이 더 작죠. 그래서 마벨은 AI 관련돼서 정말 여기도 브로드컴 못지않게 IR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매출 중에 AI 관련된 매출이 이미 2억 달러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도 역시 브로드컴처럼 AI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브로드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빅셀이나 EML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벨에서도 이 빅셀이나 EML을 AI 데이터 센터에 도입해서 고속 광학 인터커넥트를 구현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마벨
요 5개 기업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일단 AI 관련된 특히 AI 반도체 매출은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기업들이 AMD나 브로드컴이나 마벨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나 가속기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관련 기술, 부품 포트폴리오,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강화하면서 뭔가 우리는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아직 이렇게 IR 하시는 기업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조만간 한국에서도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참고를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제 AI 응용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쪽에 온 디바이스용 AI 반도체 기업들 퀄컴하고 미디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퀄컴도 그 IR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기업이죠. 그래서 뭐 올해 1월 CES나 아니면 6월 대만 컴퓨팅스 행사에 그 퀄컴 CEO께서 다 직접 IR 하시고요. 그 이번 실적 발표 때는 퀄컴의 AI 허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허브라는 게 뭔가 반도체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그 사전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프리 옵티마이즈드 AI 모델을 이 허브를 통해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면은 뭔가 허깅 페이스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 뭔가 엄청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추론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퀄컴의 그 스마트폰용 스냅드래곤 제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그 밖에 퀄컴도 PC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기반의 차세대 윈도우 AI PC가 출시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에 퀄컴의 프로세서가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 모바일 또는 이제 그 노트북 PC를 보통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예, 그쪽 관련돼서 신제품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AI 추론용 허브를 출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요 earnings 콜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미디어텍도 AI 얘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디어텍 하면은 과거에 그 모바일용 칩 또는 IoT 칩을 설계하는 회사다라는 막연한 좀 편견이 있었는데요. AI 가속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여기도 그 예전에 모바일 위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그 브로드컴에서 보셨던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제품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밖에 미디어텍의 어떤 플랫폼이 AI 모델을 잘 지원한다. 그래서 메타의 라마 3라던가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모델을 잘 지원하는 네, 그런 플랫폼이고 소프트웨어 도구까지 제공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그 제가 주어에는 미디어텍을 넣어 놨는데 사실 미디어텍이라는 주어를 빼면 이거 예전에 퀄컴이나 엔비디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기업들도 이렇게 뭔가 원래 만들던 설계하던 제품만 반도체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AI 밸류 체인에 전반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준비가 다 돼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텍의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은 콘텐츠 생성, 그러니까 주로 사진 찍거나 녹음하는 거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영상 제작 같은 부분들. 그래서 콘텐츠 생성이나 개인 비서 관련 기능을 위해서 그 생성형 AI 엣지 장치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차세대 플래그십 반도체들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그 디멘시티라고 하는 브랜딩이 된 제품에 그 오토 콕핏 칩셋이라는 거를 개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미디어텍은 원래는 차량용 반도체를 접었다라는 소문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좀 뭐랄까요?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거는 일단 또 다시 해보는구나라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미디어텍은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음, 그 미디어텍하고 뭐 예전에 뭐 미팅을 한 적도 있지만 약간 회사가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AI 시대의 미디어텍은 보수적이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텍의 이 earnings 컨퍼런스 콜 자료는 뭐 시킹 알파 같은 데서 예전에 이제 보여지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은 요 발표 자료를 따로 프레스 릴리즈로 많이 또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만 기업이지만 영어로 된 정말 많은 IR이나 PR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먼슬리도 뉴스레터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가속기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그 미디어텍의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퀄컴하고 미디어텍의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온디바이스 AI용 반도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 네, 퀄컴이나 미디어텍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AI PC 또는 데이터 센터형 가속기든 원래 이 회사들의 그 주특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분야까지 지금 매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뭔가 한쪽 분야에 특화된 기업들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느낌을 줬고요. 다만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가 탑재된 스마트폰 시장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수요 관점에서는 데이터 센터만큼은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AI 애플리케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반도체 회사들이 아니라 그 실제 AI 모델을 어딘가에 적용하는 기업들이고요. 사운드하운드 AI하고 리커션 파마스티컬스 두 개를 골랐습니다. 이유는 엔비디아가 이 두 기업에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사운드하운드 AI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회사 이름을 보면 뭐 하는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음성 분야의 AI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응용처, 즉 도메인 쪽은 그 레스토랑, 그러니까 음식점 쪽입니다. 그래서 Church's Chicken이나 White Castle, 네, 또는 기타 퀵 서비스 레스토랑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특히 그 주문 과정을 도와주는 스마트 오더링이나 아니면은 그 직원들을 지원해주는 인플로이 어시스트 제품이 굉장히 그 페네트레이션이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그 스마트 앤서링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래닛 피트니스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 발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운드하운드 AI가 라마나 아니면 클로드 같은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개발된 모델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하운드 챗 AI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된 AI 어시스턴트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차량용 쪽에서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사운드하운드 AI 투자한 이유는 이 차량용 때문에 투자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내에서 생성형 AI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 밖에 요즘 이제 미국 서부에서 굉장히 유명한 AI 중에 퍼플렉시티 AI라고 있죠. 그래서 퍼플렉시티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웹 기반 쿼리 응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멀티모달 이야기도 하고 다국어 생성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시각하고 그 음성 쪽이 있는데 음성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은 나오고 있고 아직은 적자지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리컬전 파마스티컬스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좀 전에 사운드하운드 AI처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여러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유전자와 질병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협력해서 바이오 하이브 2라는 슈퍼컴퓨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면 전사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사체라는 거는 특정 생물이나 세포 유전자에서 발현된 모든 RNA 분자의 집합을 의미하고요. 이 RNA 분자는 mRNA, small tRNA, small rRNA 등을 포함한 RNA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사체를 분석을 함으로써 RNA 분자들을 분석을 하고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연구하고 특정 조건에서 이 세포나 조직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그 기능을 이해하는데 이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질병의 원인을 밝혀서 신약 개발의 주기를 앞당긴다라는 게 리커전 파마스티칼의 어떤 이 회사가 세워진 이유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관련돼서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정말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전사채 말씀도 드렸고 음 네 여러 가지 그 연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그 제약 바이오 쪽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원래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나 인공지능 애널리스트라면 그쪽 기업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응용처가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 회사가 AI 분야에서 잘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려면 그리고 그 회사 주식을 사거나 팔려면은 그 회사가 설립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투자자들 또는 이 어떤 그 지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도 제가 이제 요번에 자료 그 70 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반도체나 인공지능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도메인 knowledge를 갖춰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네 사운드하운드 AI나 리커전 파머스티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산업에 대한 도메인 난리지를 저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운드하운드 AI는 사실은 이제 음성 쪽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신약 개발 분야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늘려야만 이 AI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수혜주들을 미국이든 한국이든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가 이걸 왜 어떤 분야에 응용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투자하실 때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하이라이트인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은 3개인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회사예요.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스라고 해서 이 회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기업이고요. 네, 두 번째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CEO와 굉장히 친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CEO분 친하시고요. 세 번째는 펄스 솔라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스는 전력 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들은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전력 반도체 솔루션 하면은 대부분 PMIC나 아니면 SiC 반도체 또는 이제 질화 갈륨 반도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가 많습니다. 또는 전력 반도체 솔루션이 많죠.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들은 DC to DC 컨버터, LED 드라이버, 그다음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모터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만들고 끝낸다기보다는 반도체가 탑재된 어떤 그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도 AI 관련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그래서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이 매출 비중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AI 서버에서 고성능 프로세서 즉 이제 그 GPU나 아니면은 TPU 같은 제품들의 전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전력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란 단어, 에너지란 단어가 실적 발표 때 엄청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알려져 있죠.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한국 코엑스에서 열렸던 AI 엑스포 코리아에서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직원분들이 또 직접 그 이제 제품 전시도 하고 설명도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역시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요. 그 이 회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델 컴퓨터나 아니면 그 델 테크놀로지스나 아니면 HP 엔터프라이즈랑 비슷한 기업처럼 보이지만 제품 출시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그 모듈식 조립식 시스템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에 잘 맞춘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동료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전시 부스에 가서 "이 회사와 다른 경쟁사의 차이는 무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저희는 A부터 Z까지 고객사들이 원하는 걸 다 해 드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 회사도 리퀴드 쿨링을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내용 중에 리퀴드 쿨링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서 하는 리퀴드 쿨링은 그 서버를 푹 담그는 그런 이머전 타입의 리퀴드 쿨링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고 지금 이 SMRC가 홍보하고 있는 리퀴드 쿨링은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성능 AI 시스템의 열 관리를 최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퀴드 쿨링이라는 단어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에너지나 전력이라는 단어는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에 이런 키워드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을 적용하면 고객이 에너지 비용을 최대 40%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 작년도 컴퓨텍스 타이완 행사에서도 이 리퀴드 쿨링 제품을 이 컨퍼런스 말미에 살짝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금주에도 제가 알기로 오늘부터 그 컴퓨텍스 타이완의 미디어데이 행사가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번에 조금 더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AI랑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펄스솔라입니다. 사실 펄스솔라는 반도체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할까 하다가 여기서도 실적 발표 때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에서 그 large scale power consuming facilities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전기요금 많이 나간다 딱 그 얘기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에 대해서 2030년까지 연간 35기가와트에 도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SMR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쪽에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펄솔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펄솔라가 아마 이쪽 분야에서 글로벌 마켓쉐어 넘버 1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 태양광 관련된 그 미국에 상장된 ETF를 보시면 그 탑홀딩스 보유 종목 중에 펄솔라가 거의 그 1위 또는 2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성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펄솔라를 저도 이제 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뭐냐 하면 그 데이터 센터의 PUE라고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PUE는 그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력을 소모하고 있나라는 걸 어떤 그 분수로 나타낸 값이고요. 그래서 이게 1이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2007년도에 2.50이었다가 그래도 계속 효율화가 됐어요. 1.98, 1.65, 1.58 점점점 내려와서 2021년도에 1.57, 2022년도에 1.55 그런데 2023년도에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1.58로 올라갔고 이걸 1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1까지 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퀴드 쿨링이든 아니면 SMR이든 솔라 에너지든 이머전 쿨링이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동료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그 AI 엑스포 코리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봤던 제품은 요 PUE가 1.9인 제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1.58은 굉장히 이상적인 숫자고 1.9도 진짜 엄청 노력을 다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1.0까지 내려가려면 정말 다방면의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그 와중에 분명히 매출이 급증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다. 그런 기업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전통적 메모리 기업들한테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HBM 기업들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 AI 반도체 회사들,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이렇게 6가지 챕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및 AI 산업 전망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HBM하고 SSD 수요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 AI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데이터 센터형 D램 패키징 분야에서 HBM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AI 반도체는 HBM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서 쪽도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여기서 수혜를 보고 있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MD나 브로드컴, 마벨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프로세서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 부품,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AI 인프라 수혜주다라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용 반도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퀄컴이나 미디어텍을 보면은 이 스마트폰 시장에만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AI PC라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형 가속기까지 매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전략을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그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시장이 데이터 센터용 AI 시장만큼 크지는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반도체나 하드웨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AI 응용 분야의 리커전 파마스티컬이나 아니면 사운드하운드 AI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정말 얼마나 잘 응용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려면 이 산업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은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 효율성 확보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과거에 반도체 업종, 특히 한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주목받았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13년부터 반도체 기업들 자료를 썼는데, 예전에 2013년도 때 제가 주니어 애널리스트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넘게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면서 뭔가 그 반도체 그 업종에서 관심 받았던 테마들을 보면은 낸드의 고단화라던가 아니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또는 디램의 미세화, 하이K 프리커서, 또는 코로나 기간에는 차량 반도체의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에너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반도체 업계 내에서 누군가 강하게 주장했던 적은 지난 10몇 년 동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 에너지 효율성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주가 기업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에너지 효율성이다라고 하면 뭔가 이게 그냥 ESG 관련된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게 단순히 그 순간에 뭔가 누설 전류를 감소시킨다던가 아니면은 그 열적, 온도적 특성에서 좀 더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런 것들이 하반기 반도체 및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관심을 받을까 생각해 보실 때 뭔가 좀 한 번 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전력 관련된 또는 에너지 에피션시 관련된 키워드들 다시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저전력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저전력 CPU, GPU 또는 AI 가속기, 이와 관련된 무형 자산들, 뭐 리스크5 같은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 관리용 IC, 뭐 PMIC, DC-to-DC 컨버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는 광범위하게 보면 실리콘 카바이드 화합물 반도체, 지라 관련 화합물 반도체도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고효율 메모리들이 크게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그 냉각 기술, 리퀴드 쿨링이나 이머전 쿨링 이런 것들이 크게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는 그 투자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중소형 기업의 분석 자료에 대한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좋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도체 및 그 AI 관련된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가 그 실제 투자자분들이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 기업 또는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실 때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